예, 포레시입니다. 오늘 충남도립대학교 환경보건학과 박상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저희가 이제 저탄소 순환연구소 소장님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혹시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예, 좀 이름이 연구소가 좀 이름이 길습니다. 저탄소 자원순환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말 그대로 그 자원순환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져 있고, 개인적으로 학교에도 몸에 닿고 있지만 우리 행정이나 정책이 좀 선진화 잘 돼 있는데, 그럼에도 좀 더 잘 선진화될 수 있도록 EU나 일본 이런 선진 국가들의 정책 흐름, 기술, 시장 동향 같은 거 좀 제가 정보 수집해서 가공해서 좀 국민들한테 공유하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영리 기관이고요. 예. 그러시군요. 요새 재활용이다, 친환경이다 이런 이슈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예.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예.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과연 한국의 순환, 재활용이 되는 비율 이런 것들이 선진국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잘 되는 수준인가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일단은 저희들이 개인적인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OECD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 기반했을 때 OECD 회원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가 랭킹 한 5위 안에 정도로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높아요. 단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폐기물, 가정에서 버리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는 현재 2019년도 기준 한 62% 정도 재활용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다른 관점에서는 질적으로 62%가 발생된 폐기물의 100 중에 62가 실질적으로 잘 재활용이 되느냐라는 부분,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세계 OECD 제한된 국가입니다만, 그 국가에서는 상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전문가라고 칭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느냐라는 부분은 조금 그거보다 낮은 수치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 통계 잡는 방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잘 자원으로 활용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국민들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재활용을 하려고 요새 관심들이 많으셔서 잘라서 버리기도 하고 뒤에 이렇게 보기도 하고 봐주기도 하고 하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게 보니까 저희가 열심히 일반 분들이 재활용을 해도 이 중간 과정에서 많이 폐기된다고 들었어요. 그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우리 국민들한테 다른 나라 대비 요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는데, 분리수거를 이렇게 철저하게 협조해주는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까운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좀 분리수거를 협조해주세요라고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국가적인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다른 나라 대비. 그거는 해주시는데, 국민이 기대한 것 치고 실질적으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후단 부분에서 제대로 수거해서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 심각성을 이해를 해요. 나 많이 협조를 해줬는데 안 되고 있네. 그 안 되는 이유를 지금 핵심 질문은 두 가지인데, 말씀하신 지지가 그건데, 하나는 설계 단계부터 실질적인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재질이나 소재를 선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활용 업체가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소재가 단일 성분들이 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걸 잘 재활용하기 위한 데서 좀 한계가 있다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국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은.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거를 해가시는 분들이 재활용을 하는 기술도 좀 부족하지만, 수거해가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분리수거 지침대로 잘 따라지지가 않아서 회수해가는 입장에서는 회수는 해가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재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의 품질은 확보가 안 된 상태다. 제가 보는 견해는 두 가지다. 기술이
일단은 소재가 처음부터 설계가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염두에 두고 제품을 만드는 포장 용기를 만든 게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분리수거는 국민이 많은 협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가 지침대로 잘 분리가 안 되고 좀 오염된 것들이 많이 포함이 돼서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제가 보는 생각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교수님 소장님 말씀대로면 이제 처음부터 재활용이 될 수 있게 단일 소재로 포장을 안 한 건 어떻게 보면 기업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희 그런 것들을 이제 한다고 해서 좀 꽤 오래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EPR 제도.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도는 있지만 조금 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요건들이 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줘야 되는데 제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까도 말씀하고 현재 우리 폐기물 이슈가 국내뿐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도에서 커버해주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의 역할이 사실은 최고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이 제품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고민을 해서 재질도 소재도 선택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게 내가 다시 회수해서 실제 원료로 쓸 수 있게끔 어떤 의무가 부여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설계나 제조를 그렇게 하실 텐데 그 제도에 그렇게까지 강압적으로나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잘하고 계신 기업도 있으면은 면피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제도로 좀 악용되고 있는 상황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가장 어디 가서 말씀드릴 때 국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잘해주세요 라는 것도 중요한데 출발 단계에서 제조하는 기업체가 어떤 마인드로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를 하느냐가 우리가 다시 자원이 순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심각한 분야가 저는 화장품도 한 분야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이중 용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대기업의 입장이 있고 중소기업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작으니까 뭔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거나 좀 이렇게 연구 기반을 갖고 있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거를 이제 구매해서 쓰거나 어떤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저희가 더 좋은 방향에 가야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고 그래서 개발을 하고 대기업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될까요? 그 생태계가 지금 이제 제가 기업의 생리나 생태계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근예를 다른 관점에서 좀 볼게요. EU 같은 경우는 우리 대표님도 들어보셨긴지 알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자원순환이라는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거시적으로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순환경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똑같이 자원순환이 됐을 때 이게 그러니까 경제 베이스가 돼야지 되지 단순하게 정책적으로만 자원순환이 잘 돼주세요. 국민이 협조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경제라는 마인드가 덧붙여가지고 자원순환에 경제 마인드가 보면서 순환경제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를 처음에 주장을 했던 게 사실 EU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위에서 2015년도에 순환경제 패키지라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기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도로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업 간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노하우 기술을 중소기업이 이전할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이건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느 정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생태계를 열어줄 수 있는 뭔가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 고려를 하고 또 하나는 정부 자체에서 중소기업이 아까도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 학계라든가 연구에 많은 전문가들을 활동해서 그런 부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하셨던 취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에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는 사실은 정부가 주도해서 생태계를 이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전문가들을 활용을 하거나 정부 기관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같이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자원이 순환이 되려면 재활용도 잘 되고 그 과정에 거쳐 있는 업체들이 다 이익이 있어야지 활동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익이 다 생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재활용된 원료로 무언가를 또 만들어서 판매가 그렇죠. 되고 이게 순환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봤을 때 제가 그 뉴스 기사 중에 저걸 봤어요. 여태까지 패션 쪽에서 예. 그 재활용 페트병으로 의류를 만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부분 그 소재는 해외에서 수입한 거더라고요. 예. 최근에 그래서 뭐 제주도는 따로 이제 재활용을 하니 페트병을 모아서 100% 국산 페트병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 여태까지 왜 그런 거예요? 그게 아까도 조금 제가 정부를 이렇게 예. 혼내거나 잘못했다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서 정책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나라 재활용 이 산업 체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가 지금 이익 여부에 따라서 움직여 왔거든요. 민간 영역이라고 봤던 건데 사실은 사업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것은 민간 영역이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생활 폐기물 같은 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자체가 관여했다기보다는 그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하고 그 처리하는 네,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 관계에서 네. 해서 대부분은 민간 영역으로 이렇게 방관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놓친 부분들도 좀 있던 거죠. 그래서 조금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놓쳤고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냥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까도 PT 우리 네. 많이 음료 마시잖아요. 네. PT가 또 배출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작년 12월 그거 이제 정부에서도 인지를 해서 대표님이 기억하시지만 작년 12월 25일인가 15일 정확하게 지침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모든 지자체는 페트병에 한해서는 별도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회수를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뭐 브랜드 모르겠지만 네. 우리 산악 블랙 네. 뭐 이런 네. 회사에서도 가져다가 지금 의류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페트병이 됐어요. 근데 다만 지금까지는 페트병이 큰 틀에서 플라스틱 안에 같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좀 순환이 잘 안 됐던 부분인데 PET병을 별도로 우선적으로 작년 12월부터 분리회수하도록 하고 그걸 회수해서 우리 업계에서 지금 아까 섬유 쪽으로 지금 활용을 하기 때문에 됐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꼈고 민간 영역에서 재활용이 잘 되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뭐 여러 군데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나 뭐 그린피스나 뭐 이런 뭐 국제기구에서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정부가 그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의료업계에서도 그렇게 못했던 이유는 하고는 싶은데 그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수거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체제였기 때문에 못했다. 그래서 수입을 해서 했는데 아마 올 초부터 수입을 못하게 정부가 이제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우리가 잘 해왔으면 되는데 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에서 최근에 인지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질문하셨던 부분 중에서 정책이 좀 놓친 부분이 있다. 정리해 보면은 근데 우리가 그런 게 뭐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못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좀 놓쳤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앞으로는 그걸 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이제 많은 이제 재활용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그만 받겠다. 예. 그러고 나서 각 나라가 이제 쓰레기 문제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국도 그 저도 놀랐는데 미국이 그 대륙이 생각보다 재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대표님 보시기엔 이런 재활용 이런 것들이 나라가 저희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이제 서로가 이렇게 연결돼서 뭔가를 다 같이 일을 했었는데 약간 단절되는 감이 조금씩 있잖아요. 코로나가 비대면은 생기고 이런 자원순환 이런 것도 각 나라가 알아서 해결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까요?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각 국가별로 갈 수는 밖에는 없겠죠. 결국 단일 국가들이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이야기하는 유엔의 역할이 커요. 유엔에서도
뭐 여러 가지 폐기물을 다 지금 이슈화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시급한 게 이제 플라스틱이 해양 쓰레기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그 해양 생태계 쪽에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이미 유엔이나 국제기구 OECD나 이런 데에서는 지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네. 하기 때문에 방법론은 각 국가별로 알아서 하되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그래서 뭐 2050년 우리 탄소 중립 이야기도 많이 하듯이 모든 국가들이 웬만한 국가들은 탈플라스틱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 다만 국가별 방법론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분리수거를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네. 그런 것들이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래는 네. 국가별로 하는데 그거는 일단은 좀 나라별로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가 플라스틱 하나만큼은 2050년, 2030년 정확한 뭐 타겟이 국제기구나 이런 데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갈 거고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는 또 교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취지가 조금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국가별로 저는 가긴 가는데 지향하는 목표나 방법론이 결국은 같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 정답 중에 하나가 결국은 물질로 순환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겠으나 방법론은 거의 같고 국가 간에 어느 정도는 교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예. 전문가분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이 시원해지네요. 이게 근데 조금 우리 이거 유튜브 좀 시청하시는 분들도 양해를 드리게 제가 좀 전문가다 보니까 전문스럽지 않게 표현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되게 듣기 좋았거든요. 되게 그러셨어요? 쉽게 이해가 그렇게 됐습니다. 뭐 네. 말씀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네. 예. 이제 재활용 업체들 이제 이득이 돼야지 이제 그렇죠.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알아본 거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저기 관리사무소랑 이제 계약을 해서 관리사무소에 돈을 주고 이 재활용물을 가져가고 수거업체가 그 다음에 뭐 수거만 해서 또 이렇게 분류하는 업체에 넘어가기도 하고 예. 그럼 분류업체가 각 소재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압축을 해서 유리면 유리 전문 업체, 예.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전문 업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빌라하고 공공기관, 뭐 이렇게 주택 이런 데는 이런 수거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구청이나 이런 이제 정부 기관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가 정부한테 돈을 받고 예. 수거해가고 이제 빌라 같은데 다 비닐봉투에 다 예. 되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다 일일이 칼로 잘라야 된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나요? 이게 되게 작업할 때 불편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서두에 잠깐 질문 중에 하나 잠깐 그런 말씀드렸는데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국민이 협조해주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그나마 우리나라인데 큰 틀에서 보면 분리수거를 협조해주는 것은 국가가 2개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 질적으로 조금 더 한꺼풀을 들어가 보면은 일본은 그거를 분리수거를 하고 수거하는 업체까지 넘겨주는 그 역할을 지자체가 하게끔 돼 있어요. 역할이 그렇게 네. 관련법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우리나라처럼 좀 죄송한 표현인데 가만 계시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지자체가 수거해가는 업체한테 양질의 것들을 수거하게끔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수거를 해가는데 해갔을 때 정말 이게 양질의 것들 재활용이 돼서 제품화돼서 수익이 후단에서도 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우리는 전단에만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아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 관계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는데 이 계약 관계 업체가 사실은 후단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전단 지자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재활용품이라고 내놨는데 이분들은 재활용품으로 가져가서 제품으로 되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폐기물 처리하는 관점이라고 보는 게 맞대요. 정확한 표현은 네. 행정적으로 재활용이 맞는데 네네. 실질적으로 아까 국민 뭐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지자체에서도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 수거업체는 분명히 재활용을 가져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분리수거가 안 된 상태에서 가져가다 보니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익은 지자체하고 계약 관계에서 그 수익으로 얻고 네. 이 수익이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이분들이
100원이면은 적어도 자기들이 운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100원이 되지 않아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재활용 제품을 재활용 업체에 넘기면은 조금이라도 수익이 얻는데 오히려 이게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이나 또다시 매립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도 비용을 지출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100원보다 토탈 운영비하고 다 합쳐서 100원이 넘는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폐기물 이슈가 터진 게 2018년도 봄입니다. 그때 그 문제가 이게 균형이 안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하고는 100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분들이 1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1원이 넘어버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수익이 안 맞으니까 이분들이 못하겠다, 수거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같이 공공단체는 이분들이 품목이 재활용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네네. 주민들한테 종이는 종이끼리. 그리고 또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좀 와서 좀 잘 하시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시니까 나름 단독주택보다는 분리수거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져가서 품목별로 여기서 비용도 조금 발생은 하지만 이분들이 또다시 종이는 종이, 플라스틱, 철, 유리를 각각에 넘기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다만 이게 국제에서 철값이 고철값이 비싸지면은 더 수익이 날 거. 뚝 떨어지면 수익이 날. 어쨌든 여기에서 보전이 돼요. 이 품목 내에서. 그럴 때 이분들은 아파트하고 관리하는 분들은 수익에서 문제가 돼서 수거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자체가 우리가 민간주택, 단독주택하고 계약하는 이 회사들은 상당히 좀 어렵다. 똑같은 재활용 제품인 걸로 가져가는데 후단에서 수익이 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거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